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구용혜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명품백 담은 김건희 특검. 민주당이 어제 김건희 여사 특검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어요. 네, 어제 22대 국회 첫 정책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당론 채택을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서 폐기됐던 법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대상으로 했었잖아요. 네네. 네, 그때 뭐 물론 명품백 사건도 다룰 수 있다 없다 이런 해석 논쟁이 있긴 했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까지 명확하게 담기로 했습니다. 정확히는 김용민 원내수석이 이미 발의했던 법안을 어제 당론으로 채택한 거예요. 그렇죠. 다만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의원이 앞서서 발의했던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은 당론으로 낙점하진 못했어요. 예. 이성윤 의원 안에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그리고 뭐 허위 경력 의혹 뭐 이렇게 7가지가 담겨 있었는데 이런 거는 일단 특검법에서는 빼놓고 뭐 명품백, 주가 조작 여기에 집중하겠다라는 취지고요.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특검 대신에 뭐 국정조사를 먼저 하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아울러서 민주당 얘기는 특검이 판단하기에 따라서 권익위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명품백 관련해서 뭡니까 위반 사항 없다 이렇게 종결한 그 부분 관련해서. 네, 맞아요. 뭐 공직자의 배우자가 그러니까 공직자가 아니라 배우자가 받았고 또 그 공직자가 대통령이었고 준 사람이 외국인이라서 괜찮다 뭐 이런 희한한 논리가 있었잖아요. 그 판단 과정을 특검이 따져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어제 의총에서는 원래 22개 법안 1개 결의안을 당론 채택하려고 한 거였는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원래 논의 테이블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원내대표단에서 왜 이거 빠져있냐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물꼬가 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 끝나고 대변인 브리핑할 때도 처음에 이 소식은 좀 빠져 있었는데 네. 나중에 기자들이 혹시 그 당론에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제야 이렇게 그 중간에 추가가 되는 좀 해프닝이 있었어요. 아무튼 민주당은 이렇게 법률안 23건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요. 지난번에 이제 최상병 특검이랑 그 25만 원 민생회복지원법 요거가 당론 채택이 됐었잖아요. 요거까지 포함하면 그리고 말씀드렸던 결의안까지 포함하면 총 26건이 당론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진짜 엄청난 속도전이네요. 맞아요. 지금 사실은 상임위 그러니까 원구성이 다 완성되는 게 아닌 상태인데도 26개 법안을 당론 채택 발의. 당론 채택했다는 얘기는 그건 다 통과시킨다는 게 결의가 됐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민주당 절대 다수가 한다는 거고 개문발차 형태에서 상임위에서 각각 일단 출발하고 심의 시작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26건 당론으로 이제 채택된 26건 법안 중에 하나가 방송 3+1 법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국민들의 뭐 삶과 연결된 문제고, 근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잠시 후에 이 이야기는 과방위원장과 함께 따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은 어떤가요? 전당대회 룰 개정 이제 민심 20%를 반영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당헌당규 개정 특위에서 8대2냐 7대3이냐 이 두 가지 개정안을 다 올렸는데 비대위에서 그중에서 8대2를 채택해서 의결을 했어요. 아니 7대3이 더 유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어제 방송할 때도 거의 7대3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8대2가 됐네요. 네, 이게 사실 당헌당규 개정 특위에서는 치열했었는데 비대위 이제 결국 이제 황우여 위원장의 역할이 많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8대2가 됐고 왜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제 대표될 때, 됐을 때 당내에서 8대2 아니면 9대1이다. 이게 황우여 스타일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대로 된 거고요. 김기현 대표 뽑았던 전당대회 전까지 원래 기존에가 7대3이었는데 그거보다 민심 비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당내에서 일부 비판,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룰은 정해졌고 이제 누가 나오느냐, 누가 나오느냐, 또 누가 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구용혜 논설위원. 어떤 부분에 주목하세요? 그 핵심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지금 있는데 결국에는 한동훈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관측을 하더군요. 어대한이냐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대 아닙니까? 어당한이라고 당대표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또 여러 가지 또 자기 존재감 나는 말을 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 목격담이라든지 또는 뭐
그 SNS에 지구당 부활, 그다음에 해외 직구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뭐 나올 것이 틀림이 없을 것 같고요. 저도 그 법조 출입할 때 봤습니다만은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의 캐릭터를 봤을 때는 100% 나옵니다. 예. 근데 법조 기자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많이 보셨겠네요, 진짜. 검사로서의 한동훈 뭐 직접 저 조언 없었지만 많이 듣고. 스타일이 어떤데요? 캐릭터 어떤데요? 굉장히 긴 얘기인데요. 그래서 짧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짧게. 아닙니다. 여기 그래서 사실은 별명이 저희들끼리 부르는 별명은 저요저요입니다. 손드는 거. 그 얘기를 좀 하자면 몇 가지 길어서 여기서 이만하고요. 그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뭐에 나서지 뭐 뒤로 빠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의 그러니까 저요저요인가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모범생 가운데 특히 손을 들어서 자기를 그 굉장히 내보이는 학생이 있잖아요. 질문도 하고 그렇죠. 제가 하겠습니다. 우수하게 보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캐릭터상 지금 이렇게 판이 깔렸는데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 한동훈 대표 전 비대위원장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제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워낙 강력한 야당 대표가 있으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누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감당할 수가 있느냐? 맞상대가 누가 될 것이냐? 그렇죠. 그런 측면에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드는 거고. 근데 이제 두 번째 키는 결국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가 됐을 때 이 당청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이 핵심인데 저는 두 사람의 관계를 그리스 이야기에 나오는 그 다모클레스의 검, 그러니까 임금의 왕 위에 그 칼이 말총머리로 이렇게 대롱대롱 걸려 있는 다모클레스의 검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건데 뭐냐면 이게 권력의 절대적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권력의 위태로움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총머리 그만큼 권력이 위험하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차 함수 관계로 보면 윤 대통령의 임기가 0으로 수렴될수록 다른 사람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충돌하지 않으면 한동훈 당대표가 됐을 때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긴 기간에 걸쳐서 어떻게 될지 좀 보는 것이 주목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지금 철학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다모클레스의 검 이야기해 주시는데 쉽게 말해서 반윤이냐 친윤이냐 어떤 포지션을 잡을 거냐 이게 고민이다. 네, 다른 분들이 많이 해석해 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또 하나는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 그 측근 그룹 함께 뛸 뭐 소위 러닝메이트를 누구로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거리더라고요. 애초에 사실 여의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이제 검사 시절에 알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비대위원장 하면서 본인이 발탁했던 사람들 뭐 이렇게 꾸리고 있는데 아직 이렇게 그 가시화된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도 취재할 때 좀 이걸 선별하는 데 좀 애를 먹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번에 캠프를 꾸리게 되면 그 멤버들이 구체화가 되겠죠. 그렇죠. 이 얘기는 오늘 뉴스게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야의 정치 고수들과 함께 더 짚어보기로 하고 다음으로 갑니다. 사단장 대 대대장. 이거는 해병대 최상병 사건 말씀이신가요? 네, 그중에서 특히 무리한 수색을 누가 지시했냐 이게 사실 이 사건의 첫 번째 골이잖아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뭐 막바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병대 그리고 당시 이제 지휘부에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그리고 이용민 대대장 요 사이에 파열음인데요. 임성근 사단장 이름이야 우리가 익숙한데 이용민 대대장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한 건가요? 맞아요. 최승상병이 있었던 그 대대장이거든요. 임성근 사단장이 며칠 전에 경찰에다가 좀 희한한 방식의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어떤 건가요? 부하들의 선처를 바란다라고 하면서도 거기에다가 대대장 이모 중령이 의혹 또는 과실로 작전 지침을 오해했다. 부하들이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서 작전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니까 뭐랄까 사고 책임자로 이 이중령을 이제 지목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제는 이 이중령이 직접 나섰어요. 이용민 대대장, 이용민 중령이 나섰어요. 입장을. 국가인권위에다가 긴급 구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자기 메시지를 알린 건데요. 당시 이 최상병 사건 이후에 부대 내에서 내가 따돌림을 당했다. 업무, 훈련 이런 것들이 배제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비판도 적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무리한 수색 지시로 최해병 사망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임성근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두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서로 떠넘기기가 돼버렸네요. 좀 볼썽사나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사단장이냐 대대장이냐 누가 최상병에게 그런 수색을 물속 수색을 지시했느냐 이 부분. 그거를 이제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여론전을 통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중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최상병 묘소를 직접 찾기도 했거든요. 묘소를 이제 묘역을 직접 닦으면서 오해라는 장면이 이제 카메라에 담기기도 했는데. 뭐 경찰 조사 받다가 우울증이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나와서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었고 퇴원하자마자 뭐 요 묘소를 찾았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수색 현장까지 찾아가서 추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국회에 선다면서요? 네, 오늘 법사위에서 증인 채택을 할 거래요. 임성근 사단장 포함해서 뭐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 뭐 유재은 법무관리관, 조태용 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장관, 박정훈 대령, 김기환 사령관 등등등을 이제 증인으로 채택을 할 건데 증인 같은 경우에는 출석 안 하게 되면 형사고발 가능성도 있고 동행명령권이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막 이렇게 당신 나오시오라고 하는 그림까지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증인 채택을 할 거라고 하고 또 하나 MBC에서 어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그 경찰에서 이 사건을 이첩한 사건을 다시 그 국방부 조사본부가 회수해온 다음에 재검토했었잖아요. 예. 그때 8월 9일 날 이종섭 장관이 조사본부 책임자들을 집무실로 불러서 유재은이랑 김동혁 전 당시 군 검찰단장 이 두 사람 말을 들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를 했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유재은, 김동혁 다 출국 금지됐던 핵심 관계자고 유재은 같은 경우에는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랑 통화했던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종석 장관이 이 사람들 통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구용의 논설위원 어떤 부분에 주목하십니까? 저는 지금 경우를 보면서 자식을 군에 보낸 어머니들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엊그저께 이제 11일 날이죠. 최상병 어머니가 해병대 사령부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 이제 저는 가장 가슴이 아픈 대목이 아직도 저희 아들이 이 세상에 어딘가에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아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고 저희는 죽을 힘을 다해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근데 이게 그 최상병이 사망하고 생존장병의 어머니가 군 인권센터에 나와서 한번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지휘관들에게 이런 걸 묻고 싶다고 했어요. 과연 그 장병이 지휘관의 입신양명의 도구입니까? 아니면 장병은 당신의 전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그 어떤 임성근 사단장의 그 행태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예비역 장군들이 좀 몇 가지 페이스북을 올리고 있는데 군내에서 아직도 이제 가부장적 사고에 젖어서 지휘관 군인은 뭐 죽음도 각오해야 되고 불사해야 되고 이런 지휘관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임성근 사단장이 대대장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또 하나 추가했다는 게 그 천하람 의원도 참 크게 반발했지만은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다.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하지만 참 이게 전시도 아니고 평상시에 과연 이런 식의 어떤 사고에 젖어가지고 근데 이게 임성근 사단장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불과 5일 전에 보면 한 예비역 대령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해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같이 짬짬이를 나눴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군 지휘관들이나 어떤 윗사람들, 국군 통수권자가 너무나 그 병사, 그다음에 어머니로서의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12사단의 그 훈련병 사망 사건도 보면 그날 윤 대통령은 워크숍에 가서 술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2사단 훈련병이 어쨌든 사망을 했잖아요. 그럼 국방장관이 조문을 갔습니까? 그런 내가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게 물론 병사가 모르겠습니다. 군사가 우리가 국가안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군인이 죽어주도록 이렇게 훈련이 되는 존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대개 가정들이 자식이 하나나 둘 아닙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물론 전시 때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 정권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참 이 사건의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수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하고는 있는데 다만 얼마나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결과를 내놓을 것인가 그 부분을 주목해봐야 될 것 사실은 같습니다. 마사지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죠. 마사지를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무르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경찰이 1년이 지나도록 지금 이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 사건입니까? 너무 질질 끌고 예, 있다. 그렇죠.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구용의 논설위원이 뉴스쇼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출연이 되는데 하고 싶은 말씀들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로 가죠. 쿠팡의 조작. 쿠팡의 조작. 조금 전 오프닝에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온라인 유통 1위 업체 쿠팡이 검색 순위를 조작해서 무려 1,400억 과징금을 부과받았어요. 네, 쿠팡 보면 이게 여러 브랜드 상품들을 쭉 노출해 놓기도 하지만 PB 상품이라고 해서 쿠팡 자체에서 만든 상품도 같이 있거든요. 예. 요게 문제가 됐어요, 이번에. 이 PB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순위에 매길 때 점수를 가중치를 주거나 네.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아예 이 PB 상품은 1, 2, 3위 안에 넣어버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쿠팡 내부 자료를 보면은 뭐 이렇게 할 경우에 법적 이슈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고 썼기 때문에 위법성의 인식을 나름대로 하고 있었음에도 이렇게 해서 특정 상품의 매출을 엄청 늘렸던 게 드러났습니다. 네. 게다가 임직원들 통해서 PB 상품 후기를 좋게 달고 또 별점도 높게 선정하게 했어요. 네. 여기에 동원된 임직원이 2,000명이고요. 그리고 후기가 7만여 개가 달린 겁니다. 문제는 이게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는 점일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 자체를 할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네. 다른 업체 입장에서는 싸게 내놔봐야 사실 PB 상품만 팔릴 거고, PB 상품을 내놓는 이제 자회사나 이쪽 입장에서도 굳이 싸게 안 해도 이걸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정위가 1,40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 그리고 그 자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겁니다. 쿠팡의 입장이 인상적이에요. 상품 진열을 문제 삼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어디 마트 가도 사실은 좀 더 좋은 칸에다가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네. 라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것도 우리한테 맘대로 못하게 하면은 우리는 로켓 배송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종의 어떤 엄포를 한 건데 사실 로켓 배송이 이미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많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게 되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이 되게 크게 되거든요. 로켓 배송은 특히 맞벌이 부부들한테는 정말 고마운 존재예요. 당장 저도 이거 없으면 아시잖아요. 못 살아요. 구용의 논설위원 네. 잘 아시잖아요. 오밤중에도 뭔가 배송하면 새벽에 도착한다. 근데 그게 고마운 것과 이렇게 불공정하게 뭔가 순위를 조작해서 마치 1위인 것처럼 혹은 또 임직원들 동원해서 후기 달았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공정함을 저버린 고마움은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쿠팡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진열한 거다. 우리의 권리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네. 자, 구용의 논설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저한테는 어려운 뉴스인데 이게 저는 근데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봤어요. 지금 알고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고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이 거의 지배하는 세상이 됐는데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법적 제재라는 부분이 계속 이제 갈수록 나오잖아요. 특히 유통업, 우리 산업도 이제 완전히 재편되고 있고.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판례가 좀 형성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같은 그 알고리즘 조작, 이제 우리는 기만이라고 하고 그 업체는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네이버 쇼핑몰이 이미 그 공정위가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고법에서 판결이 난 그 판결이 있는데 그게 비슷합니다. 네이버 쇼핑몰에 그 이제 업체들이 입주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입주한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상품이나 가격이나 이런 정보를 이제 네이버가 비교 가격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예. 저는 사용해 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거기에 입점 업체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랭킹을 이제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리즘에 의한 조작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런 사건들이 현재 고법에서 그 공정위가 승소했고 대법원에 가 있고 이번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여기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앞으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AI에 결합된 알고리즘이 됐을 때 이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는 어쨌든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경쟁 당국이 기소를 하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미국의 그 경쟁 당국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그 알고리즘에
담합, 알고리즘 담합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알고리즘 담합은 뭐냐면 그러니까 주택 임대업자들이 있는데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이제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업체들끼리 담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알고리즘 담합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갈수록 아무래도 AI와 이제 알고리즘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EU, 영국 이런 선진국의 그 경쟁 당국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지금 주목하고 계속해서 상당히 강하게 나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도 대법원을 통해서 판례를 형성해서 워낙 소비자들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예. 이제 쿠팡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반발을 하면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니까 이건 역시 어떻게 그럼요. 조사가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박순봉 기자의 일을 대신해서 오늘 구용회 논설위원이 정말 어렵게 자리해 주셨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을 마지막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나와주시기를 제가 조금 다음번에도 뭐 하나 하는데 그때 한번 초대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